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계약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계약론에 관련된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문제의 출제 방식은 제시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제시문이 있고 홉스인지, 로크인지, 루소인지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이 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선택지에서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거는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의 핵심 난이도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분류가 되면 선택지는 쉬워요. 근데 분류를 잘못하면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의 난이도가 이 문제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시문에 어떤 논리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구분할 거냐, 요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회계약론자, 이제 사회계약론의 어떤 이제 진행 방향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자연 상태를 전제합니다. 자연 상태. 자연 상태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 상태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 상태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국가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 계약의 내용이 사람마다 틀려요. 홉스, 로크, 루소가.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 체제도 역시 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을 비교할 때는 자연 상태를 각각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계약의 내용이 전제가 돼야 하느냐, 그리고 국가는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계약론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사회계약론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충격을 준 이념이 된단 말이죠. 뭐냐면 국가관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국가, 그거는 뭐냐면 국가를 누가 만들었다고 믿었느냐, 이렇게 되면은 신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신에 의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이 교황이나 절대왕정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인이에요. 그럼 국가가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신은 절대자잖아요. 그러면 복종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국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중세적 국가관에 대한 국민의 태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계약론자 그걸 박살낸 거예요. 이 국가는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인위적인 산물이 국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고, 그리고 신의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이 주장이 바로 사회계약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돼요. 그래서 국가관은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 질서를 인위적인 질서로 바꿔버려서 인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그래서 국가는 인위적인 산물이다. 여기 이제 중요하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국가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국가는 수단이다. 이거죠. 신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수단이 바로 국가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계약론의 가장 큰 의미는 이렇게 이제 인위적인 산물이다. 국가관을 바꿨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먼저 인식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홉스의 사회계약론부터 이제 같이 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는 상태라고 했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단 홉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본성이에요.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성학설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권을 인정하였다. 자연권. 그러니까 자연권은 이제 봅시다.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설명합시다. 지금 이 상태는 자연 상태예요. 국가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국가가 없는 상태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법은 실정법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법을 뭐라 그러냐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법. 그럼 이제 이 자연법이 자연 상태에 있는 법인데, 그럼 이 자연법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에 의한 법이다. 신이 제작한 법이에요. 신이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연법은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법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권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똑같이 주장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럼 자연법은 신이 만들었다고 믿는 것도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자연법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뭐라 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자연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연권을 결국엔 누가 부여한 것이냐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가 자연권이다 해서 이 자연권을 천부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부인권이나 자연권은 이거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권을 다 하나같이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홉스는 이 자연 상태 모든 개인이 자연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해요. 근데 이기심,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사하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는 싸움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홉스의 용어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제시문에 자주 나와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러면 이건 홉스다라는 거 쉽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항시적인 이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항시적인 투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쟁 또는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그 묘사가 됩니다. 예,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항시적인 투쟁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쟁이나 전쟁 상황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팔이 부러질지 모르고 언제 눈알이 뽑힐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 생명권이나 안전권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권이나 안전권의 문제가 생겨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홉스는 자연 상태를 이렇게 지옥으로 규정한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추의 상태. 서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연권 행사하다 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생명이나 안전이 가장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의 문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 했어요? 생명이나 안전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만듭시다. 이거죠. 국가를 만들어서 그 계약을 체결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계약의 목적은 결국 생명권, 안전권, 국가가 보장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도 생명이나 안전권의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 이런 걸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의 어느 정도를 좀 포기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부 포기하세요. 그래서 전부 양도설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으면 그런 자유라든가 이런 거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국가에게 다 넘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권을 국가에게 모두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권도 그러면 넘기게 되는 겁니까? 재산권은 군주가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 살고 싶으면 재산 포기하세요. 돈이에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생명입니다. 그럼 재산 포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권을 전부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권을 다 포기해라. 그럼 국가를 만들고 최고의 통치 권력인 주권은 그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권도 군주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군주 주권론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군주는 왕이고요. 국가의 최고 통치 권력인 주권을 군주에게 부여했다서 군주 주권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가를 만들어 놓고 국가가 힘이 약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몰아주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홉스는 이런 국가, 강력한 전제 군주하에 이런 국가를 이제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국가를 운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홉스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홉스가 나오면 좀 쉬운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루소나 로크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하면 그동안 사회계약서는 민주주의랑 관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오셨죠. 근데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는 가장 기본이 국민주권이에요. 근데 군주주권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홉스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세요. 유럽에서요,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얘네뿐이에요. 딴 나라 시민혁명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절대 왕정이었어요. 근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세력이 엎어냈어요. 이거를 봉건사회를 엎어내고,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의 정치 권력 정당성을 사회계약론으로 주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주변의 절대왕정들은 왕권 침수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 사회 대세가 사회계약론이에요. 왕권 침수를 구닥다리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절대왕정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왕권 침수를 주장했다가 하는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만 사회계약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 사회계약론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홉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왕정의 어떤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계약론으로 탈바꿈시켜준 이런 이론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체크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크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는 자연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연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유롭고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를 전쟁 상황이 아니라 좀 평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평화롭고 자유롭고 문제 없으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대체로 이런데 가끔씩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가끔씩이에요. 어느 거냐면 이거는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의해서 잠재적인 투쟁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있는데 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둑이나 강도입니다. 도둑은 재산권을 누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도는 생명권을 누리겠죠. 그래서 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도둑이나 강도가 등장하면서 가끔씩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재산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재산권 침해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둑이나 강도와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투쟁 상황이 가끔씩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투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홉스도 자연 상태를 전쟁 상황, 투쟁 상황으로 묘사했고, 그 다음에 로크도 이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를 전쟁 상황이다 해서 제시문이 하나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홉스라고 풀었어요. 근데 답은 로크였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 상태를 투쟁이나 전쟁 상황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홉스는요, 항시적인 투쟁 상황이에요. 늘 그렇다 이런 것이고, 여기는 투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끔씩 그렇다. 이런 빈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항시적인 투쟁 상황이다 라고 묘사를 하면 홉스예요. 잠재적인 투쟁 상황이다 하게 되면 로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빈도냐, 도둑이나 강도가 발생하는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의해서 생명이나 재산이 가끔씩 위협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연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법에서 해결하면 되죠. 그랬는데 자연법은 이 당시 이 상황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돼요. 그래서 홉스는 이제 보세요.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을 로크가 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직 제시문에 나온 용어예요.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법이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는데 로크가 이 말을 한 거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연법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로크는 자연법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근데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자연법이 정의와 부정의를 제대로 구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지 자연법을 부정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정의고 이건 부정입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의고 이게 부정이라고 구분이 됐죠. 정의는 지켜야 되고요. 부정의는 제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사람과 관련했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것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자연법이 있지만. 그래서 이 말은 자연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로크 요약합니다.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근데 가끔씩 도둑이나 강도가 발생해서 생명의 재산의 위협을 가하는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법은 근데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로크가 자연 상태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국가 만듭시다. 국가 만들어서 국가가 만든 실정법으로 이 문제 해결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은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에 의한 실정법, 우리가 자연법이랑 실정법 구분하세요. 자연 상태에서 있는 법, 국가 이전에 있었던 법을 자연법이다.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실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크는 자연권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연법이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국가를 만들어서 실정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실정법에 의해서 이 자연권을 보장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국가를 만들면 국가에게 권력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에 얼만큼을 주면 됩니까? 일부 양도설입니다. 일부. 그런데 잘 보세요. 일부 중에 무엇을 줘야 되는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국가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연권을 침해했어요. 그러면 나를 때려서 내가 지금 코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그 사람 데려다가 내가 코뼈 부러뜨려서 때려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날 때려서 내가 그 사람 처벌한 게 뭐가 잘못이냐? 처벌권은 우리에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렸다. 국가에 고소해요. 국가에 나서서 이 사람을 형사소송해서 재판해서 판결 내서 형집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게 형벌권이 넘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국가 지금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코뼈 부러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 처벌합니까? 내가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연법에 있는 자연권 안에는 이 자연권의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거는 자유권, 생명권뿐만 아니라 처벌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자연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만들어서 실정법 만드는데 국가에게 어느 정도 양도를 하면 됩니까? 처벌권만 양도하세요. 처벌권.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이건 개인이 가지세요. 그리고 처벌권만 국가에게 넘기시다. 그래서 이 처벌권이 국가에게 넘어가면서 이름이 형벌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양도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발생하죠.
그러면 최고 통치 권력은 주권은 그러면 누가 가지면 됩니까? 그거는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통치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해서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게 처벌권을 넘기고 개인은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주권도 역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럼 만약에요 국가가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나 재산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존의 국가 권력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정치 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항권이다 또는 혁명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항권이나 혁명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민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혁명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일부 양도설, 그 다음에 국민주권론, 저항권 인정 이렇게 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크는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 상태는 평화롭습니다. 근데 가끔씩 도둑이나 강도에서 자연권을 침해받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재적 투쟁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연법으로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네요. 국가를 만들어서 실정법을 통해서 해결합시다. 그러면 국가에게 어느 정도 넘겨야 됩니까? 일부만 넘기면 됩니다. 처벌권만 넘기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은 국민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국민을 이제 침해하게 되면 그때는 저항권이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해요. 네, 그래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로크는 이제 국가 형태를 그러면 어떻게 규정합니까? 여기 요 논의가 이제 제시문에서 또 나오게 되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잘 보세요. 일단 국가는 국민,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실정법 만들자고 했는데 실정법도 국민, 인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누가 만들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그래서 실정법에 의해서 자연권을 보장받기로 했는데 실정법을 누가 만들 거냐 했을 때 이거는 로크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뽑읍시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제 입법권을 가지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입법 권한을 부여합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있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로크는 간접민주정치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간접민주정치 처음 나왔으니까 정리합시다. 정치는 직접민주정치가 있고 간접민주정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민주정치는 정책 결정을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직접민주정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간접민주정치는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 의해서 정치를 이제 의사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 국민의 대표 기관을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있게 되면 이거는 간접민주정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회 있죠. 국회하고 의회는 뭐가 다릅니까? 의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예요. 의회가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고유 명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회가 일반 보통 명사니까 이렇게 쓰이고, 그럼 의회가 있으면 무조건 다 간접민주정치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직접민주정치예요, 간접민주정치예요? 그것도 간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참여가 좀 많아지니까 직접인 거 아니냐는데 지방의회 있잖아요. 광역의회, 기초의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민주정치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제도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법 권한을 의회에게 부여해서 실정법을 만듭시다. 해서 입법 권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법에 대한 입법 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연법은 아까 신이 만들었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상태 자연법에서는 자연법은 이 개인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자연상태는 입법권은 없어요. 그건 신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를 만든 이후에는 인간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입법 권한이 의회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회가 국회죠.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크의 주장처럼 의회가 입법 권한을 가지게 된 이런 상황이 로크의 영향이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죠. 로크의 영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 분립은 이권 분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류를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입법 권한이 우위에 있게 돼야 된다 이거죠. 두 개. 그래서 대등한 관계 아닙니다. 집행권과 입법권이 있는데 입법 권한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입법 권한을 지금 의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집행 권한이 작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작은 정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초기의 정부는 작은 정부예요. 큰 정부가 아닙니다. 현대 와서 큰 정부, 복지의 필요성 때문에 큰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만들어진 근대 국가는 작은 정부가 됩니다. 입법부가 비대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이 정도로 이제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크가 어디가 영향을 많이 주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영국의 명예혁명.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바로 로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이제 영국의 이 입헌군주제, 특히 이제 영국은 또 이제 의원내각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내각제가 구성되는 과정도 로크의 영향이다. 이 정도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이권 분립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삼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몽테스큐에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삼권 분립 따로. 삼권 분립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몽테스큐에. 이게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두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특별히 우위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요. 이거는 대등한 관계로 이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은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로크의 이권 분립론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삼권 분립은 뒤에 나온 루소가 아니에요. 루소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몽테스큐라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론자 마지막입니다. 루소. 일단 루소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자연법에서 주어진 자연권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한다고 했죠.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데 재산제도나 또는 신분제를 인정하게 되면서 누구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누구도 평등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횡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연 상태의 어떤 불완전한 요소, 이거를 이제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홉스의 경우는요, 자연 상태는 성악살, 사람들이 이기적 본성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기적 본성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로크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다. 이게 로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루소의 경우는 뭐가 문제냐? 제도가 문제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도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못합니다. 재산 제도가 있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자유롭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지켜야 돼요. 누가 강도나 도둑이 나서 언제 뺏어갈 줄 알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없는 사람 평등하지도 못해요. 자유롭지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신분제가 높은 사람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극상이 발생할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밑에 사람 눌러놓는 작업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유롭지 못해요.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재산제나 신분제도를 인정하게 되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도 평등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재산제나 신분제는 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을 이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소는 조금 붙여서 사악한 이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이기심. 결국 인간이 사악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제나 신분제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제도 때문에 누구도 자유롭지도 누구도 평등하지도 못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홉스도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했죠. 루소도 이기심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홉스는 본성이라 했죠. 이기적 성악설 주장했잖아요. 본성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거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이 본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서 홉스가 전제군주를 강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루소도 사악한 이기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인정하지만 이 이기심은 고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계몽을 강조합니다.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런 이기심을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버려질 수 있는 이기심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소가 이런 사악한 이기심 때문에 이런 재산제, 신분제를 인정하면서 결국 누구도 자유롭지도 평등하지 못한 상황이 자연 상태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가를 만듭시다. 국가를 만들면 어떻게 그러면 운영을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해서 루소가 말한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면 이게 자유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대사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참정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정권. 그래서 결국 참정권을 이제 보장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정권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기심을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기심을 버리세요.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참여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보세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바로 일반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소에서는 이제 일반의지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동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일반의지를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세요. 보세요. 사악한 이기심 버리세요. 우리 공동체 전체 이익을 가져오려고는 그 의지를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루소가 돼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기심을 갖고 참여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참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봅시다. 예, 루소의 이제 계약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의 권리는 얼만큼 국가에 넘겨야 합니까? 양도 불가. 개인은 자연권을 국가 권력에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권을 100% 다 개인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국민주권설, 국가 최고 통치 권력 국민에게 있다. 이것도 로크와 동의를 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일반의지예요. 일반의지.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 의지에서 출제 포인트는요. 일반 의지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루소고요. 일반 의지 개념의 출제 포인트는 이 일반 의지는 국가 의지가 아니라 개인의 의지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냐면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일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인이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이런 의지를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개인이 일반 의지를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에 복종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자유가 바로 이 적극적 자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참정권의 개념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서는 일반 의지, 국민 주권설, 양도 불가설, 적극적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루소가 말하는 이런 이제 계약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국가 형태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개인들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니까 직접 민주정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요, 이 로크의 간접 민주정치를 비판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상황은 선거 때만 그래요. 그러면 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국민들을 찾아가면서 악수하고 굽신거려요. 그래서 국민은 주인 행사해요. 근데 권력이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노예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적은 선거 기간뿐이다 라고 비아냥대듯이 선거를 좀 비웃어요, 루소가. 그럼 그 내용도 사실 제시문에 실려요. 그럼 이게 루소다라는 거 알아셔야 돼요. 선거는요, 간접민주정치 제도예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거는 간접민주정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간접민주정치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선거제도를 비판한 사람이 바로 루소가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이 일반 의지를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국가 정책 결정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복종해요. 그러면 봅시다. 국민이 일반 의지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표현이 중요하게 요즘에 선택지가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요. 그럼 이게 루소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일반 의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죠. 일반 의지대로 해서 국가 정책 결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복종해요. 그러면 일반 의지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민이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복종 자체가 개인 스스로에 대한 복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게 루소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의지의 개념이 그렇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렇게 국가 형태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세 사람 모두를 좀 비교해 봅시다. 홉스, 로크, 루소 중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예요? 로크하고 루소가 여기에다 하는 것이고, 자연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 사람 모두고, 자연권이 있다는 것도 세 사람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전부 양도해야 된다. 누구예요? 홉스. 일부만 양도해야 된다. 로크.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없다. 이거는 루소. 이렇게 해서 양도의 정도에 따라서 또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본성이 문제다. 홉스. 사람이 문제다. 로크. 제도가 문제다. 이거는 루소. 이렇게 해서 자연 상태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본성인지, 사람인지, 제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로 좀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강론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인치는 사람에 의한 통치죠. 주로 왕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신의 어떤 이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서 통치를 해나가는 것이 인치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치는 보세요. 우리가 왕에 의해서 태어나면은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봅시다. 정말 선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태평성대가 됩니다. 폭군이 태어났어요. 저거 언제 죽나 하는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의적 통제, 폭군, 선왕보다 폭군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럼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왕을 했든지 간에 이 법에 의해서 어떤 보장이 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치가 좀 더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겠죠. 행복할 확률이. 그래서 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법에 의한 통치를 하긴 하는데 법의 내용에다가요.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권력을 엄청나게 부여해 놓은 법으로 만들어 놓고 통치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법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냐, 실질적 법치주의냐, 요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만 강조합니다. 합법성만 강조하면 된다. 법이 만들어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지켜지게 되면 법에 의한 통치가 우리가 취지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되거나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는 경우도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수권법이 그래요. 수권법이.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틀러의 수권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권법의 내용이 가끔씩 제시문에 소개되기도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건 명령인데 그러니까 헌법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요. 그러면 이 통치자 히틀러는 헌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근데 법은 법이에요. 이 히틀러의 수권법은 국민투표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90% 이상의 사람이 동의를 해서 만들어진 법이 히틀러의 수권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런 수권법으로 통치하는데 합법성은 지켜졌죠. 근데 권력 통제하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틀러의 수권법처럼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법치가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이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함께 강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당성.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최신의 요건이 뭐냐?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법의 내용에다가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정치 권력 실질적 법치주의냐 형식적 법치주의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존재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말한 위헌법률 심판제도, 그 다음에 탄핵심판, 탄핵소추, 민주적인 선거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의 보장 이런 것들이 서로 권력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다.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다. 그럼 지배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법은 수단이니까. 그러면 독재자가 법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이 형식적 법치주의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다. 직접 법이 지배하는 것이고 통치자가 법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요건이 권력 통제,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수단이 거기에 해당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법성만 강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고 그러면 우리가 법에 정당성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이 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법에 의한 통치가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권력 획득이나 행사하다. 그러면 정부, 통치기구의 인거니까 국가 현상설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복종, 이익 갈등의 조정 등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집단 현상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가는 국가 현상설, 나는 정치를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한다. 맞는 것이고, 나는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모호하다. 집단 현상설은 정치의 개념을 너무 넓게 잡으니까 정치가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정치와 비정치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집단 현상설이 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을 비교하는 문제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는 사회강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한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게 누군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흡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중시했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할 자유, 이게 자연권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자연권이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에 사용할 자유, 자신의 힘을 사용할 자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연권이에요. 이로 인해서 개인은 서로 불신하고 투쟁하게 되고 개인들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는 서로 불신하고 투쟁하게 된다고 했죠. 이 투쟁이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개인들은 평화 안전을 위해서 제3자인 주권자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홉스에 해당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상태로 어떤 투쟁하고 불신하는 상황으로 이제 규정했고 생명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홉스다. 이렇게 쉽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평화롭게 생명, 자유, 재산을 향유하는 자연권을 가지게 된다. 평화롭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홉스는 아니죠. 그죠? 자연권 인정한 건 세 사람의 공통점이고, 하지만 대부분이 정의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자연권 향유는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이 문장에서는 불완전한 요인이 뭐냐면 자연법을 안 지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로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를 보고 이게 로크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두 문장. 대부분의 사람이 정의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크가 이렇게 됩니다. 이 개인들은 이제 여기서 자연의 침해에 대해서 개인은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만 이는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처벌권이 자연법에서 보장이 되긴 해요. 근데 그걸로 자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들은 실정법, 재판관, 집행기관을 갖춘 정부의 수립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로크가 주장하는 어떤 핵심어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게 로크다라는 것을 체크될 거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연 상태가 불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로크가 됩니다. 예, 그러면 가는 홉스고 나는 로크고요. 그러면 홉스는 개인은 주권자의 보호에 의존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자유를 확대한다. 이러면 틀리죠. 홉스는 살기 위해서 자연권을 다 포기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에 복종하면서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을 포기해야 한다. 살고 싶으면 이런 뜻이고, 그다음 로크는 자연 상태에 생산되는 개인의 처벌권은 정부 수립 후에도 유지가 된다. 처벌권을 지금 양도하라 했잖아요. 로크는. 그래서 처벌권이 이제 개인에게 없는 그런 시대. 우리가 로크가 만든 그 국가 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처벌권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넘기라고 한 것이고, 가와 나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정당한 공통점이 있다. 요거 일단 홉스든 로크든 루소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회계약론자들은 하나같이 다 개인주의 관점에서 이제 사회계약론 주장하고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요거 있죠. 이 선택지. 사회계약론자는 개인주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이 선택지를요, 홉스의 사회계약론 밑에다 두면은 많이들 틀리세요. 홉스는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국가 복종하면 살아라고 했죠. 주권도 국가에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개인은 국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국가를 개인보다 더 중시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집단주의, 전체주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홉스도 그러한 강력한 국가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공통점이 인정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주권의 바탕을 두는 국가라 했다. 국민주권은 로크랑 루소만 주장했고 홉스는 군주주권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